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2년 되는 날로 뉴욕과 국방부 등 각 지역과 각 지점에서 그날의 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클렘린이 확인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은 빠르면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쓸 재래식 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무기를 주는 군사협정을 한미일 모두 우려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에서 포괄적 전략 파트너라는 최고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경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이라는 중국의 비난을 부정했습니다. 모로코의 한 남성이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로코 강진을 당한 한 남자의 말입니다. 현재 2,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모로코 강진은 emergency와 emotional 두 단어로 설명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이 공화당의 정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가 어린이 총격 사건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총기 규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총기 권리 그룹이 주지사를 곧바로 고소했습니다. 애플이 내일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발표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와 충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매년 9월 11일이면 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 2002년부터겠죠. 정확하게 사건이 2001년 9월 11일 테러였었기 때문에 늘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많은 기념이라기보다도 그날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당연히 이제 사건 현장인 뉴욕에서부터 국방부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어느 지점에서도 있고 또 그것이 미국 전국적으로 퍼져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많은 그 대도시에서도 9.11을 기억하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늘 9월 11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느껴지는 변화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해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9.11 사태로 인해서 세 군데 지점에서 숨진 그런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22년이나 지나서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 지금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뭐 손주라던가 이렇게 되지 그 사고로 숨진 부모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은 22년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이후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테러를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도 이런 일들 하루 종일 이어질 겁니다. 자, 이름을 부르고 Christian Adams. G. Bay. Todd M. Beamer. 두 번째 지배, 제가 이 녹음을 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배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그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국적자를 포함해서 거의 3,000명이 숨졌고 그래서 이제 그 9.11 사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사우디 국적의 테러리스트 이런 것이 9.11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국방부, 또 펜실베니아, 탱크스빌 여기서 누군가 용감한 시민이 비행기 안에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워서 막지 않았다면 그 비행기가 이제 의사당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18분 전인 8시 46분 이제
전국적인 그 묵념이 있었고요. 22년 전에 그 일로 그 납치된 그야말로 뭐 하이제킹된 비행기로 인해서 어젯밤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 사진을 보시면은 뉴욕의 그 불빛 이런 모든 것들이 9.11 사태를 표현하는 그런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소방소에서도 당연히 각 지역의 시청 등에서 여러 기념식들이 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뉴욕의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이제 박물관, 기념관, 사람들 이름도 쭉 적혀 있고 빌딩이 없어진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뉴욕의 시장과 함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9.11 기념관 박물관에서 그날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질 바이든 그 퍼스트 레이디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 청사 질 바이든 여사는 코비드 19에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말부터 음성 반응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미국과 베트남이 아주 그 특별한 관계를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맺고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이 여러 가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 장병 가족들과 함께 9.11 이 기념식을 역시 좋은 의미의 기념식은 아니지만 하게 될 겁니다. 앵커리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그래서 이제 9월 10일이라면 늘 이제 이런 일들. 그 뒤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쓴 돈도 엄청 많고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지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오바마, 트럼프, 또 이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오늘 그 두드러진 뉴스고요. 그리고 이 뉴스와 함께 미국의 케이블 방송도 탑뉴스로 시간대마다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그 러시아로 가는 그 장갑 열차를 탔고 한 20시간 걸린다고 하죠. 한 800마일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니까. 그런데 워낙에 자동차도 무슨 방탄 자동차도 20대나 그 열차 안에 실려 있고 등등 해서 무거우니까 빨리 달리지 못하고 최고속이라고 해봤자 시속 60마일을 아마 넘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1km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미 출발은 했다고 하고 20시간 정도 걸리면은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안이 워낙에 잘 돼 있고 잘 먹고 잘 쉬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오늘이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매체가 지금 전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미 다 전해드렸던 그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수 있는 이제는 그 정규군이 아니라 용병에게 팔았었던 무기 마그너가 그래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썼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정규군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국방부의 무기를 이제 러시아 정부에 팔아서 국방부가 활용을 하게 하는 무기 협상을 할 테고 당연히 이제 재래식 무기죠. 122mm 그리고 152 이런 그 포탄이 러시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많이 갖고 있다 했지만 워낙에 비밀스러운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저장량이 얼만큼 돼 있는지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주면은 러시아는 이제 그 북한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지난 그 북한이 몇 개월 동안 2번이나 실패를 했었던 잠수함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그 테크놀로지를 주는 군사 그 협상이라는 거죠. 지금 For Pyongyang, they could get, for example, satellite knowledge and technology. 위성 난리죠. Russia, they have tried a couple of times in the past few months to put a military satellite up into space and have failed. They could also get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from Russia as well. 핵 잠수함 테크놀로지도 러시아로부터 가져갈 수 있고 당연히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군사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야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는 뭐 그다지 가까운 본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그 한국전 이후에 특히 이제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1990년대 초 이후에는 러시아가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에 많은 것을 도와주지도 못했고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던 것에서 점점 이제 그 러시아까지 이웃을 확보한다는 그 같은 정치적인 야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CNN의 폴라 행칵스 서울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2019년도 4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났을 때도 그 정도로 가깝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리고 가까움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지금이 훨씬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im Jong-un's political ambitions. He is pushing closer to Russia, a country that he was not particularly close to for much of his reign. In fact, he met Vladimir Putin for the first time and the last back in 2019. He has been far closer to China, but we could have seen over recent months this relationship. 네, 그 같은 이제 정치적인 야망에 의해서 러시아와도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것은 이미 7월 달에 러시아의 그 국방장관을 초대를 해서 충분히 레드카펫 깔아줬다는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 무슨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닉 로버슨도 얘기를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G20 스킵했고요. 뭐 스킵할 수밖에 없어서 스킵했지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했잖아요. 예상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른 매체가 지적하는 것과 똑같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를 때 러시아가 쓰고 있는 무기가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북한의 무기가. Kim Jong-un in North Korea uses similar types of weapon systems, similar caliber weapons. Indeed, they're interoperable, Soviet-era type weapons. So they're connected by a railway network.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중국으로서는 어떠한 뭐 예를 들어 핵 기술을 북한에 준다던가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워낙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북한이 만약에 어떤 핵무기를 썼을 때 미국을 향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복, 그 이후에 탈북, 그게 이제 중국의 국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무조건 하세요. 할 수만은 없지만 러시아는 조금 중국과는 사정도 다르고 지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가 테크놀로지를 이런 핵 테크놀로지를 주더라도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며칠 만에 다 그냥 장악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거의 18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핵 테크놀로지를 주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야지 정치적으로 내가 산다 하는 것이 푸틴의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Putin, if he can do this deal with Kim Jong-un, can potentially get the type of armaments he needs to keep the fight going, stop him losing ground in the places that he's losing ground. It's an existential threat for him. So there's a huge amount at stake, and hence, therefore, the concern about the technologies he might give up in order to acquire the weapons for this battlefield. 네, 참 묘하죠.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군사 기술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이에 하려고 하는 그런 협정이 결국은 딱 맞잖아요. 서로의 뜻이 딱 맞는데 문제는 값이죠. 적절한 값을 서로 쳐줄 수 있는가. 그것만이 지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될 부분 같아 보입니다. 뭐 20시간 동안이나 열차를 타고 가서
실패하는 회담을 가지고 가고 싶진 않겠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에 실패해서 막 사흘 동안을 열차를 타고 터벅터벅 북한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도 완전히 구겼었고 하니까 이번에는 웬만하면 아마 이제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블라디미르 푸틴도 너무나 필요하니까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첨단 무기를 기술을 주더라도 아마 성사를 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의 회담 G20 정상회담을 이제 아웃라인만 이것이 뭐였고 또 무엇을 서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는가 정도만 전해드릴 텐데요. 이 두 군데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공통점이 있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공산국가잖아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세계에서 거의 1억 명 정도 되는 9,700 몇십만 명 되는 베트남. 그것도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에서 결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와 군사 협력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국을 딱 그 겨냥을 해서 진전이 있었고 상징적으로라도 현실적으로도 어떤 진전 분명히 있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베트남 같은 국가의 그 인권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할 때도 인권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베트남과 미국이 어떠한 그 딜을 하고 나서 중국을 향해서는 냉전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로서 했다는 건데 이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가 그전에는 동반자였는데 동반자에서 포괄적인 동반자에서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 전략하면은 이제 당연히 군사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베트남으로서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과만 맺었습니다. 그 미국이 5번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5번째 대통령 방문이 되는 거고요. 경제와 안보 협력 다 했는데 하노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그 성향으로 정치적인 성격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오랜 동안 가깝죠. 가까운데 그런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도 똑같은 타입의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라는 것을 성립했다는 것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미국이 딱 뭔가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이 베트남에 줄 게 없는데 베트남이 뭘 해줬겠어 하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1990년대 그 초부터 좀 그 경제를 개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공산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개방을 하면서 처음에 경제를 개방하게 되면은 중국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죠. 노동 집약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노동 집약만 가지고는 정말 별로 이윤이 안 남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때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 이런 것을 신경 쓰니까 베트남 쪽으로 가고 이미 그 인텔 같은 곳이 베트남에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한국의 삼성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베트남, 인도 쪽으로 워낙에 그 젊은 일할 만한 인구도 싼 노동력에 쓸 수 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인공지능, 고급 칩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협상 같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베트남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계속 사람들 노동력만 갖고 먹고 살다가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대안이 되고요. 이미 중국이 이제 그 남중국 해에서의 그 문제는 많은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베트남 해역까지 들어와서 어떤 때는 베트남 어선 같은 것을 굉장히 그 위협하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그 해양에서 뭔가를 감시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미국이 이미 팔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서는 한국과 또 비슷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부터 물건을 막 수입하고 하는 무역 거래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도. 그래서 중국을 막 안심을 시키죠. 아, 우리 뭐 베트남에 중국이 중요한데 뭐 이러한 일로 미국과 어느 정도 뭐 협상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중국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어떻게 못합니다. 미국을 향해서만 욕하는 거예요. 신냉전을 미국이 만들어 간다고. 중국이 왜 아무 말 못하냐? 이것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국만 중국에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도 한국에 관광을 오고 싶어 하고 마찬가지로 아센 그 국가들 가운데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계속 예전에는 안에서 다지기만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해양 뭐 쭉 펼치고 나가려고 하면서 나라들과 자꾸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틈을 타서 호주와도 어떤 뭐 핵 잠수함 뭐 기술 이런 것까지도 미래에 호주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한다던가 필리핀과도 또 그 기지에 미군들이 더 많이 그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번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과거사를 뒤로 하고 미국과 함께 군사 동맹 같은 것을 새로운 3자 파트너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자살 행위해서 그렇다. 이 남중국해 문제, 다른 나라들을 막 괴롭히고 이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굉장히 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맥스 부트라는 국제문제 전문가의 칼럼을 보면은 이거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독재자들도 막 칭송하고 독재자와 교류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트럼프는 그럴 수 있어도 바이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일생의 본인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역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한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관계와 이상, 민주주의라는 이념 이런 것의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딱 그럴 수 있어요. 뭐 냉전 이후에서 흑과 백, 적과 뭐 우리 아군 이게 딱 되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게 아주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 꼭 권위주의도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나 독재를 바이든 대통령이 장려하진 않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푸틴이 그러잖아.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아주 좋게 취급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주민이 4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의 독재로 일을 하고 있는 탈레반의 그 손 아래다가 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그때 이후에 내려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스 부트 씨가 또 하나 강조를 하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고 맞습니다. 탈레반과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뭐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서 협상을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미국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약속을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인권,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G20에서도 지난번에는 코비드 때 이렇게 팔꿈치로 악수했는데 이번엔 직접 모하메드 빈 살만 MBS와 악수를 했잖아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막 뭔가 기간 산업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대에서는 완전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인 국가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행히도 뭐 아주 권위주의인 국가의 대표가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런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미국이 설령 뭐 베트남이라 할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자주의를 만들어가는 것,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더 큰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작은 악, 러시아나 중국처럼 뭐 이념으로 볼 때 큰 악은 아닌 작은 악과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야지 된다. 사실은 이 점이 유럽에서 한번 러시아에 했다가 실패한 것이기도 해요.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오일 같은 것, 독일이 특히 강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서구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겠지, 민주주의 쪽으로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러시아의 힘만 키워줬다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럼 러시아가 또 다른 나라로 뭐 폴란드로 이렇게 쭉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베트남 정도는 아직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뭐 그런 계산이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를 충분히 교훈으로 삼았으니까. 인권 개선이라는 게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국가로서 하기에 참 해야지 되는 건데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지만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맥스 부트 씨의 얘기고요. G20 정상회담에서도 뭐 G20니까 20개국이나 있고 하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진들을 보면은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MBS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멘,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의 그 룰라 드 실바 대통령, 당연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의 총리와 미국 대통령, 뭐 유럽 연합, 뭐 왜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인도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서도 너무 중요하고 러시아와 균형을 맞춰주는데도 인도가 중요하니까 인도 쪽으로 유럽, 뭐 중동에서 인도 쪽으로 쭉 이렇게 물류 같은 것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런 회담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G20 국가가 전 세계 인구의 85%와 무역의 85%, 또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의 어떤 그 경제와 안보 같은 회의를 공통적으로 좀 잘하게 한다 하는데, 보통 이제 의장국이 이 안건을 정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다른 나라와 협약을 해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좀 그다지 잘 살지 않는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 강조해 주길 원했고요. 그리고 또 뭐 너무 못 사는 나라는 빚을 좀 부분적으로 탕감해 주자,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였고, 또 하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과 의견 일치를 보지 않습니다. 브라질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러시아와 친한 국가, 중국과 친한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거,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미국도 딱 분위기 봐가면서 이걸 하자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고, 브라질의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내년이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그가 우리 브라질에 와도 체포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어린이들도 숨지게 한 것으로 전범으로 기소가 돼서 뭐 러시아 바깥에 나가면 그 국가에서 체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브릭스 회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체포를 하지 않을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라를 비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는 인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브라질은 우리는 웰컴이다, 푸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G20 정상회담을 마감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노이로 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세는 아시아 그 경제협력체, 거기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냈고요. 하노이의 마지막 일정은 존 맥케인 전 연방 그 상원 의원의 기념비를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 숨졌죠. 수십 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이 사람이 거의 6년 동안을 베트남 전쟁 때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무슨 호수에 떨어져서 본인은 살아났는데
6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그곳에서 했잖아요. 아버지가 군 고위급 간부여서 좀 미리 풀어주려고 베트남에서 했는데 나는 아니다. 다른 포로와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 해서 나중에 팔도 못 썼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뭐 이제 기념비에 가서 이렇게 묵념도 하고 헌화도 하고 하는 거수경례 했어요. My friend 하면서 그랬던 그것도 이제 미국을 보여주는 거고 존 맥케인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존 맥케인은 2018년도에 숨지면서 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수십 년을 그 상원 의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미리 딱 준비를 하고 그건 이제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다 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 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포로로 잡힌 사람이 무슨 영웅이야.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지 되지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본인은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발에 이상한 뿔이 뭐가 뼈가 자란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빌딩의 1층에 허름하게 들어있던 어떤 얼터너티브 닥터의 그 진단서를 받아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몇 번 계속 처음에는 대학에 다닌다 등등 해서 연기하다가 본인은 베트남 전쟁에 안 갔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포로가 된 사람은 영웅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가 나의 장례식에 트럼프를 부르지 말아라 했었던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의 마지막은 인도에서 기획을 한 거죠. 인도의 간디 기념관, 이 간디 기념관의 모든 그 참가자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디 기념관에 가니까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써 있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한마디가 뒤에 쫙 있었거든요. 연단 만들어 놓고 앞에 이제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하면서 막 꽃장식 쫙 해놓고 My life is my message라고.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것이다 하는 여기에 가서 이제 전 세계 G20 지도자들이 전부 그 마하트마 간디 이래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전할까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로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 9월 30일이면은 그 연방 회기 연도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 강성은 연방 정부 문 닫아도 우리가 그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예산안 받지 못하면 그냥 셧다운 하지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 여기에 신경 쓴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은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큰 어떤 경기 불안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도 했고 이번 주에 내일 이제 그 아이폰 15 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수요일이 되면은 물가지수 8월 달에 그런 거 발표하고 목요일에는 상품 물가지수, 금요일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 노조 계약이 끝나서 이제 파업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아이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은 뉴스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차이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갖고 계셔서 데이터 접근을 늘린다. 말하자면 USB-C 포트의 충전이 이제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애플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호환되도록 그 스마트폰과 대부분의 이제 다른 디지털 기기가 호환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고 디자인은 약간 곡선이 있다고 하고 매트하답니다.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리고 프로맥스는 지금은 퍼플이 있는데 퍼플이 없네요. 색상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특징은 카메라랍니다. 카메라가 지금 아이폰 15는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가 12MP인데 지금은 48로 4배가 메인 센서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뭔가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최대 6배율을 준다.
광학 줌 기능이 좀 강해진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 거 주면서 가격은 한 $100 정도 인상한다고 하고 새로운 버전의 애플워치, 그러니까 에어팟도 내일 이제 같이 선보이게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주말에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선거 캠페인 했거든요. 하도 재판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캠페인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가 크리스티 노엠이 공화당이고 여자고 공식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 부통령설이 조금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은 분위기.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루기 힘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의 말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지난해에 연방대법원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화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정말 잘한 거지만 사람들이 51년 동안 바래왔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반은 바랬을 수도 있고 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3분의 2가 지금까지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반대라니까 공화당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51년 동안 그 대통령의 말에, 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것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공화당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원했다면 왜 대가를 치릅니까? 좋은 그 상을 받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그 판결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지 본인은 레이건 전 대통령처럼 이 금지는 하되 낙태를 예외를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현명한 거죠.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이건 이제 예외로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죠. 이게 여성들은 이 낙태 문제가 나를 투표장에 가게 하는데 40% 어떤 에너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 변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에 코비드 변이가 더 활발해진다면 사람들은 우편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죠. 공화당도 이 정도 되면은 우편 투표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뉴멕시코 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뉴멕시코는 공화당이 소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전 주지사가 빌 리처슨이 뭐 70대에 숨져서 저도 좀 놀랐는데 주지사였었던 곳이 뉴멕시코잖아요. 총기 규제에 대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총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지사를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당도 고소한다고 하고 미셸 루잔 그리셴이라는 민주당의 여자 주지사입니다. 30일 동안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왜 그러냐면은 11살 소년이 뭐 리틀리그 그 야구 게임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총에 맞아 숨지고 4살 소녀가 침대에서 모비로 숨지고 또 무슨 소녀가 그랬고 또 무슬림을 딱 겨냥을 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도 엘버커크주의 엘버커크의 그 버나리오 카운티에서 30일 동안 그렇게 한다 했더니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총이 무슨 잘못이냐 하면서 주지사를 고소를 했고 주지사는 좀 30일 동안 토론을 해보자. 뉴멕시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야구 경기장 이런 걸 다 걱정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 기금은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당장 비난했죠.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는 거다. 역시 공화당이 요즘 인기 있는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도 국경보호나 잘해라. 총기 규제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뉴멕시코 공화당도 소수인데
지금 위헌이다 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모로코 지진에서 제가 emergency라는 단어와 emotional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세계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던 관심을 갖게 되죠. 특히 지진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주말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던가요? 11시 11분인데요. 토요일 밤이었던가요? 금요일 밤이었던가요? 그렇게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런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뭐 피해 같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두 남자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진도가 6.8이었고 120년 넘어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고 피해는 1961년 이후에 가장 강해서 지금 2,500명 이상이 숨졌고 역시 비슷한 숫자가 부상당했고 또 뭐 1,000몇백 명은 그 가운데서도 중상이라고 합니다. 마라케슈라고 뭐 여러분들 뭐 첨탑도 있고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남쪽에서 불과 45마일 떨어진 뭐 수도와 카사블랑카보다는 또 남쪽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또 허락을 해줘야지 되니까 뭐 콩고, 스페인, 영국,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의 구조팀은 지금 그 모로코가 승인을 했고요. 사람들은 구조팀이 오기 전에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그 과정, 사랑하는 가족을 찾으면서 비탄의 눈물, 찾아서 기쁨의 눈물 같은 것을 흘리는데 11살 아들이냐 부모냐 사이에서 고민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아틀라스 그 산맥에 이게 이제 고지대잖아요. 알제리나 튀니지아보다. 거기서 그 진앙지 가까운 거기서 이제 염소도 키우고 했었는데 와이프와 두 자녀 작은 돌집에서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아들을 손을 봤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먼저 구했겠죠? 그리고 부모를 보니까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하실 때는 큰 돌 아래 계셨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겨우 12살인가요? 하는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사진도 있고 하는데 부모님을 돕지 못해서 너무 슬펐다고 하는데 이 말 훨씬 이상이겠죠. 부모님이 숨지는 걸 봤고 옷에는 입은 피가 묻어 있는데 다른 옷들 다 집에 있으니까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피인 거죠. 돈도 집에 있고 염소는 죽고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모도 없이 집도 없이 음식도 옷도 없는 채로 50살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대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인내심, 열심히 사는 것,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우리 아빠가 절 살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47살의 아버지와 아들 12살 이 아들이 12살이네요. 빌딩 밖으로 나왔는데 와이프와 세 자녀와 함께 사니까 5명이었죠. 살아난 사람은 아버지와 12살 아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갇혔는데 다리가 끼어 있고 본인도 그랬는데 이웃이 도와서 살았고 2시간 동안 와이프와 딸을 찾았는데 결국은 숨진 채 찾아냈고 다음날 또 다른 딸의 시신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길에서 자는데 부엌을 쳐다보면서 아직 그 말르라고 널어놓은 옷가지를 보면서 그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 지키면서 집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내 모든 아내의 것들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쳐다만 본다. 이런 일 꿈에도 안 꿨고 지금도 안 믿어지고 5명 가족 중에서 2명만 남아있다. 지금 그 47살의 한 남성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진입니다. 5명 가족 중에 아들과 나 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아버지가 하신 그 마지막 얘기는요. 지금부터는 나는 이 아들만 생각해야지 된다. 였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